낭송 열하일기 박지원 지음 길진숙 풀어 읽음 고미숙 기획 북드라망. 열하일기는 어떤 책인가? 자유인 박지원의 종횡무진 글쓰기 촌철살인 관찰기. 1장 18세기 지식인들 청나라에 눈뜨다.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은 연행을 다녀오면서 눈부신 청나라 문명에 내심 놀랄 수밖에 없었다. 실제 청나라는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 지식인들은 청나라의 현재를 수용할 수 없었다. 북벌이라는 대의를 버릴 수 없었으므로 청나라에 대해서도 이전의 시선을 고수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오랑캐라는 관념을 벗어던지고 청나라의 문명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전한 선발주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담원 홍대용이다. 홍대용은 1765년 35살에 서장관인 숙부 홍억의 자제군관으로 중국에 다녀와 연행록을 썼고 영경에서 청나라 지식인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건정동 필담이란 제목으로 정리했다. 홍대용은 청나라 문물의 번성함에 놀랐으며 중국 항주의 선비 엄성, 육비, 반정균 등의 네로라 하는 지식인들을 영경의 유리창에서 만나 커다란 문화 충격을 받는다. 담원은 이들과 평생 소식을 주고받을 정도의 천해지기가 되었다. 홍대용은 이를 계기로 한종 문명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쳐야 한다는 존주대의의 허위적 명분을 벗어던진다. 현재 청나라는 오랑캐 야만의 나라가 아니라 곧 중화 문명임을 인식하고 마침내는 오랑캐와 중화라는 구분도 깨트린다. 궁극에는 조선도 오랑캐가 아님을, 문명과 야만의 판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유를 통해 청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발했다. 그 뒤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가 1778년 사은사 최재공을 따라 연경에 다녀온다. 박제가는 연행을 다녀온 후 북학의를 써서 청나라를 배워야 조선이 문명국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한다. 청나라로부터 배우자는 북학은 박제가에게서 본격화된다. 박제가는 청나라의 문명과 청나라의 지식인들에게 경도되어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청나라의 문물을 견학하면서도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이용후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조선의 고식과 편견, 가난과 문화적 후진성은 청나라의 문물 제도를 배우지 않고는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제가에게는 청나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타는 것만이 자신과 조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당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하게 청나라를 추종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연암 박지원의 친구들이었다. 연암은 청나라를 체험한 친구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선의 현실과 청나라의 현재를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다. 내심 청나라 땅을 직접 밟아보고 싶었던 연암에게도 기회가 왔다. 1780년 삼종형 박명원이 건룡 황제의 만수절 축하 사절단으로 중국에 가면서 박지원을 자제군관으로 데려가게 된 것이다. 자제군관은 공식 상행단이 아니라 개인 수행원으로서 자유로운 여행객과 다를 바 없었다. 드디어 연암은 청나라에 발을 디디게 됨으로써 친구들로부터 배운 청나라의 실상을 몸소 체험하며 길 위의 모험을 시작한다. 2. 열하일기의 탄생. 홍대용과 박제가에게도 오지 않은 행운이 연암에게 예고없이 찾아온다. 만수절 사절단의 최종 목적지가 연경이 아니라 황제의 피서지가 있는 열하로 변경된 것이다. 황제가 열하에서 사절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암은 열하를 받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더구나 열하에서 건룡 황제와 서장의 4대 라마인 반선 라마를 접견하는 행운까지 잡는다. 이 때문에 조선 사신단 누구도, 조선의 지식인 누구도 남길 수 없는 열하에 대한 유일한 기행문이 탄생할 수 있었다. 연경일기 혹은 연행록으로 기록되었을 뻔한 이 기행문 열하일기가 된 것이 이토록 우연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박지원이 연행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의 큰 보따리에는 오직 벼루, 붓, 일기와 중국인들과의 필담한 종이들만 가득했다. 그리고 돌아와 3년여년의 시간을 들여 열하일기를 완성한다. 열하일기는 1780년 5월에 길을 떠나 압록강에서 북경, 북경에서 열하, 열하에서 다시 북경, 북경에서 압록강으로 귀국하는 장장 6개월에 걸친 중국 대장정에 대한 기록이다. 연암은 열하일기 원고를 박사녀, 이덕무, 박재가, 남공철 등에게 읽어주었다. 낭송을 마친 후 사녀는 폐간기서체로 고문이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열하일기를 태우려 했다. 친구들이 열하일기를 불온한 서적으로 자체 검열했던 것이다. 그런데 책을 절반도 집필하기 전에 이미 열하일기는 문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 돌려가며 읽고 베끼고 세상에 유포되어 회수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열하일기는 흥미를 유발했고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지식인들은 열하일기에 당황하고 매혹되고 열광했다. 그 어떤 반응이든 화제를 불러온 이유는 열하일기가 새로운 글쓰기였기 때문이었다. 도저히 규정할 수 없는 양식으로 이루어진 여행기. 여행기이긴 하지만 폐간소설 같기도 하고 논설 같기도 하고 서사가 있는가 하면 객관적 정보가 담긴 책. 경제, 건축, 풍속, 역사, 지리, 철학, 이야기 등등 어느 한 분야로 묶을 수도 없는 종횡무진의 글쓰기. 방대하고 세세한 결정판. 그것이 열하일기였다. 격식에도 맞지 않고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책. 그래서 흥미진진하지만 불온하게 보이는 책이었다. 3. 종횡무진, 흥미진진, 여행 넘어 삶의 이야기. 우물한 선비 박지원은 생애 처음 조선 땅을 넘어 중원의 땅을 밟는 긴 여정을 시작한다. 대장정을 떠나는 연암은 행장은 단출하기 짝이 없다. 먹과 벼루, 공책이 전부다. 연암이 청나라로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었다. 오직 중국을 보고 듣고 숨쉬고 말하고 만지고 느끼며 그리고 체험한 것 그대로를 쓰는 것뿐. 그러니 다른 짐은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연암은 체험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압록강을 건넌다. 압록강에서 연경까지의 거리는 약 2300여 리. 여기에 예기치 않게 연경에서 열하까지 갔으니 그 거리는 다시 700여 리쯤 더 늘어났다. 강을 건너 요동으로, 요동에서 성경으로, 다시 성경에서 산해관으로, 산해관을 지나 북경으로, 북경에서 열하에 이르는 그 길고 험난한 여정에서 연암은 수없이 많은 사건을 만들었다. 연암과 만난 그 깨알같은 중국 중원의 대륙의 모습 하나하나가 열하일기를 통해 매우 진기하고 발랄하게 재탄생하였다. 조선에서도 백수, 사신단에서도 자유인, 그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 연암은 완전히 열려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유롭게 사유하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미세한 부분에까지 시야가 미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국 제1의 장관은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에 있다는 열하일기의 대표적 명제가 탄생한다. 가장 낮고 천한 것에서 가장 깊고 근원적인 것을 찾아내는 이 놀라운 통찰력은 북벌대 북학의 이분법을 넘어 문명론 일반의 통념과 편견을 통째로 뒤엎고 있다. 문명이란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의 총체가 아니던가. 똥과 쓰레기는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렇듯 연암이 말한 바 북학의 요체는 매우 낮은 곳에 있다. 천하의 정비된 제도는 아주 천근하고 미세한 것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 조선이 갈 길은 단순히 청나라의 화려한 문물 제도를 모방하는 데 있지 않았다. 문명의 핵심이 산천의 풍광이나 화려한 유적이나 행정 시스템에 있지 않고 일상에 있음을 간파했다고 할까?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그 매무새와 마음의 장관이 있다. 문명의 포지는 습속의 문제다. 일상을 구성하는 윤리, 습속이 진정 나다. 자잘하지만 일용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규정한다. 겐지스강의 모래 아래 시방 세계가 들어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생과 사, 빈부 귀천에 그 사이에서 길을 찾아내려 했다. 부유해도 돈에 끄달리지 않고 가난해도 가난에 끄달리지 않기. 허생전, 인성과 물성의 경계를 뛰어넘어 버리기. 인물성 동론,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 해체하기. 일야구도하기. 정보와 유머, 기문과 폐관 잡기의 문체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기. 고문과 소품문의 경계를 해체하기. 그의 바람대로 열하일기는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새로운 책이 되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사유들에 놀라게 되는 책. 열하일기의 길찾기는 끝나지 않고 연함의 사유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4. 권위 없는 글쓰기, 범람하는 유머. 연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고 싶었던 응답은 무엇일까? 바로 포복절도. 조선시대 문장가 중에 연함처럼 웃기는 문장가는 찾기 어렵다. 조선시대의 여러 문집이나 문장 중에서 연한직과 열하일기만큼 유쾌하고 해악이 넘치는 텍스트는 없다. 내게 있어서는 연한직과 열하일기의 유머와 촌철살인의 웃음과 그 사이에서 빚어지는 역설의 하모니는 공명도에 있어서 그 어떤 글보다 강도가 가장 세다. 게다가 그의 웃음기는 따뜻하고 지혜롭다. 그래서 연함의 문장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범람하는 유머가 없었다면 열하일기를 다 읽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유머는 열하일기를 살아있는 여행기로 만들며 심장을 바운스 우리의 기운을 활발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열하일기 구석구석에서 연함은 힘을 쭉 뺐다. 어떤 권위의식도 지니지 않았고 죽음의 엄숙주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양반네들 혹은 선비들은 좋게 말해 신념에 살고 체면에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도 모든 선비들이 그렇게만 살았을까? 제도권으로부터 탈주했던 연함, 어디에 매인대 없는 자유인, 자발적 백수였던 연함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린다. 연함은 그래서도 삶에서도 힘을 주지 않는다. 타자를 보는 시선도 자신을 보는 시선도 매우 자유로웠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다. 신분, 나이, 종족을 가리지 않고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보였고 섬세하게 그 특징을 묘사했다. 심지어 타인들의 고루한 편향도 가감없이 말하고 자신의 고루한 편향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런 연함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웃음을 던진다. 그래서 연함이 던지는 유머와 웃음이 넘쳐나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시원하고 청량한 웃음을 준다.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명랑성은 모든 전제를 무너뜨린다. 연함에게 그야말로 성욕도 권욕도 없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향해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호흡했다.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감격에 겨웠을 때 한껏 감동하며 통곡해야 할 때는 마음껏 울음을 터뜨리고 좋은 것을 좋다고 하고 웃긴 것을 웃기게 표현했다. 그래서 열하일기를 낭송하다 보면 우리들은 솔직해지고 경쾌해지며 명랑해진다. 무장해제! 그리하여 새로운 감시관이 생겨난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감각의 혁명. 안으로부터의 꿈틀. 생성하는 기운을 느낄 것이다. 정리. 낭송 열하일기는 북드라망 출판사에서 간행한 열하일기의 편역본,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고미숙, 길진숙, 김풍기 공역, 전이권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아 낭송에 적합한 글들을 뽑았고 이 글들에 약간의 윤문만 더했다. 열하일기의 원체제는 여정 순서에 따라 도각록, 성경잡지, 일신수필, 관내정사, 막북행정록, 태학유관록, 환연도중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정기 안에 담을 수 없는 성격의 글들이 부록편으로 묶여있다. 그 부록편은 경계록, 심세편, 망향록, 곡정필담, 찰시륜포, 반선시말, 황교문답, 피서록, 양매시와, 동란서필, 옥갑야화, 행지장록, 금료소초, 환희기, 선장작기, 구외이문, 황도기략, 알성퇴술, 악역기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애일기는 원본과는 조금 다르게 여정 순서를 중심으로 전체 목차를 구성했고 불억편 중 반드시 읽어야 할 글들을 선택해서 해당 여정구에 첨부했다. 낭송본의 구성은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애일기에 의거하여 여정의 흐름을 고려해 편집했지만 여정의 순서나 맥락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매 편마다 독립적인 이야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재배치하였다. 낭송을 통해 각 편의 글에 담긴 연암의 사유와 문체,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4년 가을 남상강 학원에서 길진숙. 끝. 짧아서 좋네요. 그 죄와벌도 이거 하니까 죄와벌을 내가 미리 좀 읽어서 저기 중간에 그러니까 1장에서 한 반 정도만, 그러니까 1장도 1-1장, 1-2장 그렇게 너무 하자고. 길었어. 너무 길어서